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계발 융합 분야에 호감 가는 대화에는 8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 이 책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죠. 예. 이 호감 가는 대화에는 8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 이 지은이는 수근입니다. 옮긴 사람은 박진희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호감 가는 대화에는 8가지 절대 법칙이 있으며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잘 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은 이 자기계발, 융합 분야의 책은 얼마나 자주 읽으세요? 많이 읽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2번, 여러분은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아니면 뭐 다른 책도 읽으시나요? 뭐 소설이든 뭐 시든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 아니면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자기 개발 책을 읽으세요? 어떤 종류? 만약에 읽으신다면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책이 있죠. 각각 사람들마다 다를 텐데 이 어떤 종류를 주로 읽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토익 이게 자기 개발서라고 할 수 있겠죠. 토익 같은 거라든지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죠. 그것도 그죠? 예. 토익 시험이 뭐 끝나면은 또 딴 것도 이렇게 자기 개발서를 읽긴 하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또 면허증, 운전면허증도 뭐 자기 개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운전면허증 공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많죠. 국가시험, 자격증, 기술 이런 거 다 이제 뭐 바리스타 자격증 뭐 이런 거 다 자기 개발서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리스타 자격증 따기 뭐 이런 거 다 공부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국가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간 자격증도 마찬가지죠. 국가시험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주는 거 민간 자격증도 그렇고 다 뭐 국가시험이 아니어도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다 이제 그 자기 개발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종류의 자기 개발서 책을 읽는지 토론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개발책을 읽어서 얼마나 도움을 받으셨어요? 예, 이것도 알고 싶네요. 예, 도움을 받으신 거. 혹시 너무 자기 개발책만 읽어서 다른 공부를 등한시한 적 있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영어 공부만 해가지고 너무 다른 책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영어를 뭐 뛰어나게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과목만 하면은 이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너무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시사라든지 정치 경제 이런 거 좀 등하시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기 개발책의 좋은 점이나 문제점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기 개발책을 하니까 이런 점이 좋다. 근데 이런 거를 하니까 또 어떤 문제점도 있더라. 이런 다방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수쿤이라는 분이세요. 자, 인터넷 온라인 스피치 수업을 진행하며 수많은 팬들을 거느린 말하기의 고수입니다. 중국의 전문 스피치 교육 스튜디오 후이신방의 설립자이십니다. 예, 중국 분이시죠. 전문 연설 코치로서 그의 사명은 고객 개개인이 가진 언어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예, 4년여 동안 현장에서 500회가 넘는 수업을 진행하셨고요. 인터넷으로는 20만 명 이상의 수강생이 생겼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할 때 공통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의 종류 8가지 법칙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말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언변이 뛰어난 이유는 뭐가 있냐면 8가지 법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자,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 있죠. 말을 잘하고 뭔가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쏙 그냥 집중이 되고 막 그냥 쏙 빠지죠.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바로 8가지 법칙의 범위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책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통하든 말하기 법칙 8가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법칙만으로 말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또는 말을 해도 좀 더 조리 있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부족한 점, 대화의 부족한 점, 공감의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 이해 및 확장, 책을 읽은 소감. 이 책을 읽은 느낌 혹은 새롭게 알게 된 점, 흥미로운 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새롭게 알게 된 점 있으세요? 또 흥미로운 점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의 대화 방법과 책이 대화 방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자, 여러분이 평소 하시던 대화 방법 있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말하는 책이 대화 방법 있죠? 그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으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대화 방법을 더 확장, 발달시키고 싶나요? 자,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나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게 있죠? 그 부분이 어딘지 한번 발견하셨다면 혹시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 대화 기술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예. 책을 읽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했을 걸 하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해왔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렇게 대화했을 걸 하고, 약간, 반추하거나, 이때 내가 참, 이런 일을 이렇게 잘못 대화를 해서 오해를 샀거나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호감 가지 않는 대화. 호감 가는 대화를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자, 여러분 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나오신 분들은 또 대학교 또는 사회에 계셨던 분들 여러 이 사람들을 꼭 학교가 아니어도 이 주위에서 형이나 선배나 있잖아요. 사람들이나 누나나 보면은 굉장히 호감 가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님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호감 가지 않는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호감 가지 않는 대화나 호감 가지 않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나 호감 가는 대화를 하는 사람. 또는 영화 같은 경우도 있죠. 영화에서도 호감 가지 않는 대화를 하거나 호감 가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특징은 어떠했나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서 호감이 가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서 호감이 가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책 내용 밑줄 긋고 싶은 부분은 독서 토론 시간에 서로 얘기해 봅시다.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 목차를 한번 제가 이제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자, 먼저 추천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롤로그, 말하는 사람의 8가지 공통점.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법칙을 이렇게 정하라는데요. 말하기 법칙이 논리적으로 말한다 이거예요. 횡설수설하지 않고 발표를 잘하는 법은 따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전체를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법칙이 유추한다는 거죠. 유추의 힘. 수상적으로 말하면 소통이 어렵다. 유추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이다. 유추를 활용한 말하기 3단계. 그 다음에 말하기 법칙. 장면 묘사를 한다. 구체적인 묘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인간의 상상력은 거울 뉴런에서 나온다. 오감을 동원해 생생하게 말하라. 그래서 이렇게 유추라든지 장면 묘사 이렇게 하는 법. 그 다음에 좋은 사례. 감동을 주는 이야기 3P,
P법칙,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라. 이야기를 꾸미는 6단계. 그 다음에 말하기 법칙 5, 예측 불가. 집중력이 결핍된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내 말에 집중시키는 비결, 상대의 관심을 사로잡는 노하우 7가지. 이렇게 이제 쭉 되어 있죠. 여러분이 차례를 보시면 있습니다. 저는 쭉 볼게요. 말하기 법칙 6가지. 질문하는 법이에요. 썰렁할 때 질문을 던져라. 개방적인 질문을 하라. 폐쇄적인 질문보다. 그 다음에 배움의 자세를 보인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디테일에 신경 써라. 그 다음 이득. 이게 이제 말하기 법칙이 자기한테 이득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잘 듣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설득도 잘 당하고요. 예, 그래서 4A 법칙 뭐 이렇게 상대를 설득할 때 4가지를 주의해라 이렇게 있고요. 공감. 공감과 동조심은 다르다.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3단계. 충고가 꼭 귀에 거슬할 필요는 없다. 효과적으로 충고하는 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8개. 자, 8개의 법칙이 나왔고요. 자, 이제 말하기 법칙 논리서부터 합니다.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자, 횡설수설하지 않고 말하는 법. 여러분, 우리 말할 때 누군가가 횡설수설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듣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무슨 논리가 뭐지? 한참 듣고 나서도 이게 무슨 주제야? 뭔 말을 하려는 거니? 통 이해가 안 갈 때 있죠. 이게 횡설수설해서 그래요. 횡설수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조리있게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논리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1번. 말의 항로를 결정하면 뇌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척에 배에 비유하자면 배의 항로를 정하듯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의 결론과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항로를 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뭐다? 그러면 핵심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살 붙이는 거는 이제 핵심 내용을 생각하고 또는 결론을 생각하고 살만 붙이면 되는 거죠. 뭐 사랑한다는 말을 여자친구한테 하고 싶은데 행사수상하게 하면 여자친구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뭐다?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좋아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와 계속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변죽만 올리면 여자친구가 답답해 하겠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해도. 그 다음. 짜임새 있는 말이 논리적인 말이다. 짜임새, 즉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짜임새. 흑연과 다이아몬드, 좋은 예죠?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같은 탄소예요. 그렇지만 그 구조가 달라 두 물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당신이 다이아몬드 같은 말을 하고 싶다면 말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구조가 제대로 세워진 말은 단계적이고 명확하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구조, 짜임새 있는 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이제 횡설수설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뭐 우리 발표할 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발표할 때 뭐 사회에서 발표할 때도 그렇고 물건을 뭐 소개할 때도 그렇고 이게 짜임새 있는 말을 해야죠. 대충 이렇게 뭐 세 군데로 얘기를 하면 오늘은 내가 뭐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셀폰이죠. 핸드폰에서 얘기했다면 핸드폰의 어떠한 그 성능은 언제 얘기하고 성능이나 기능은 언제 하고 주의할 점 부서지거나 떨어뜨리거나 깨뜨리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어디에다 할 건지 이런 거를 갖다가 뭐 2단계 할 텐지 3단계 할 텐지 첫 번째 단계는 언제 할 건지 첫 번째 단계는 핸드폰을 소개하고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핸드폰이 얼마나 사이즈가 뭔지 뭐 이렇게 핸드폰에 대한 소개, 성능, 핸드폰에 사용할 때 주의점 이런 식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핸드폰을 예를 들은 거예요, 저는요. 그 다음 말에 북마크를 달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북마크를 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책에 북마크를 달면 이게 중요하다, 아니다, 이거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마크를 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좋은 표현은 북마크를 해도 생각이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랬네요. 북마크는 말을 잘게 쪼개 구분시킨다. 북마크 분류법, 구조 분석적 사고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했어요.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순서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고자 하는 말에 주제를 붙이는 거야. 만약 내가 정한 주제가 행복은 매 순간 찾아오는 것이라면 이것과 상관없는 내용은 절대 말하지 않고 행복은 매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에 주제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하라는 거죠. 상관없는 말 하지만 행복은 매 순간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제를 위한 북마크를 정하는 거죠. 주제를 중심으로 3가지 북마크를 선택해 내용을 분류한다. 내가 고른 3개의 북마크 외에 나머지 말들은 버리기로 약속한다. 이게 이제 40에서 41이 있어요. 자, 40에서 41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저는 행복이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회사의 리더입니다. 이렇게 또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제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3개의 북마크를 정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는 아이의 아빠, 그 다음에 회사의 리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로서 부모님의 아들로서 어머니가 부모님이 늙어가는 것을 보니 애처롭다, 걱정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노년 생활을 부모님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해서 3개의 북마크를 달았어요. 이게 고기 안에서 이제 퍼지면 퍼지더라도, 그러니까 줄기가 가지에서 이렇게 북마크를 달면 이게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가 장가지 같은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북마크를 하나, 둘, 셋, 4개여도 좋고 5개여도 좋고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 내용이 결국에는 이 하나의 나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주제로. 그죠? 북마크를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뜬구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꽉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마크의 역할이 어딘가 이게 완전히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누군가한테 조리 있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주제를 정하고 올바른 북마크를 지정하면 그 다음부터 하고자 하는 말의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필요한 말만 골라 전달할 수 있다. 자, 주제를 정하고 올바른 북마크를 지정하면 나는 오늘 1개, 2개, 3개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북마크를 지정하면 다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런 거예요. 주제를 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가을은 예를 들면 얘기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러면 독서의 계절에 대한 주제를 했어요. 그러면 북마크를 다는 거야. 독서의 계절인데 어떤 얘기를 할까? 1번.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왜? 덥지도 않고 시원해서 독서가 잘 됩니다. 독서가. 그 다음에 2번째. 북마크를 다는 거죠. 왜란 거요? 그동안에 독서를 많이 안 하고 너무 이제 시간을 갖다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독서에 대한 신경을 안 썼는데 독서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교양이 쌓여가지고 생각의 폭이 넓고 독서의 좋은 점을 나열하는 거죠. 폭이 넓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또한 더불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 내가 뭘 잘못하고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이렇게 하면서 독서에 대한 어떤 좋은 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같이 할 수 있는 독서, 함께 할 수 있는 독서 고양, 독서의 좋은 점, 자기 자신과 교양이 쌓기 위해서 독서한다면 마지막엔 고양 또는 여러분이 이제 북마크를 이런 책을 추천하고 싶다. 내가 이런 책을 읽어서 이런 것을 친구나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북마크를 달을 수 있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왜 독서의 계절이냐? 이렇게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반성하고 교양도 쌓을 수 있고 그동안 너무너무 생각 없이 산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함으로써 타인도 이해하고 내 자신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독서는 정말 좋다. 그래서 특히 가을에 하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또 좋기 때문에 나는 누구한테 또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마크를 3개든 4개든 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서 벗어나지가 않고 여기에 이 주제에 딱 모아지는 거죠. 우리도 이 북마크를 했으면 좋겠네요. 독서에 대해서. 자, 말에 힘을 보태는 신비의 숫자.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한 번을 말할 때 기억할 수 있는 정보는 10개 중 고작 3개래요. 3개. 그래서 내용을 분류할 때 즉흥적인 발표를 할 때는 3개 정도 잡는 것을 추천한대요. 북마크라든지 말을 할 때 3개 내용을 분류할 때. 예, 그래서 한 3개 정도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할 때는 더 많이 기억한다는 거죠. 너무 많이 얘기하면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에 힘을 북돋는 수미상관법이 있어요. 머리하고 꼬리가 같다는 거죠. 이 스티브 잡스 얘기를 들으면요.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죠. 예. 자,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맥북 에어를 선보인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노트북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입니다. 이어서 그는 얇은 노트북의 기능과 성능을 증명했고 연설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맥북 에어는 세상에서 제일 얇은 노트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관객은 환호했다 합니다. 수미가 상관된 연설은 애플 팬들의 머릿속에 얇은 노트북으로 각인되었고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 노트북을 얘는데 이 노트북이 뭐 한참 좋은 거 다 얘기해도 기억에 잘 안 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티브 잡스는 딱 그걸 노리고서 그동안에는 노트북이 아주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옛날 노트북 무거웠어요. 지금은 진짜 가벼운 거예요. 제가 2000년도, 2001년도인가? 2000년쯤에 삼성 노트북을 샀는데 그때도 그 노트북도 지금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 가볍죠. 무거웠어요. 그때도 잘 나온 좋은 제품이었거든요. 센스라고. 그래도 지금의 노트북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왜? 너무 가볍고 갖고 다니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성능이 또 더 좋아졌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노트북도 굉장히 좋은 노트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트북은 아주 얇고 편안하고 일단 무게가 덜 나가니까 들고 다니기가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유추. 자, 유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유추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대상 사이 공통적인 몇몇 성질이나 관계를 이용해 한쪽이 어떤 성질이나 관계가 있을 경우 다른 쪽도 그와 같은 성질 또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리하며 결론을 내리는 일입니다. 자, 유추. analogy라고 하죠, 여기. analogy. 영어를 한번 써봤어요. 오랜만에. analogy.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대상 사이의 공통적인 몇몇 성질이나 관계를 이용해 한쪽이 어떤 성질이나 관계가 있을 경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공통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다른 쪽도 그와 같은 성질 또는 관계가 있을 거야. 추리할 결론 내리는지. 자, 예를 들면 아주 제가 한번 여자친구하고 꽃을 한번 연결해볼까. 내 여친은 민들레 같아. 자, 여러분, 내 여친은 민들레 같아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민들레? 얘 여친은 장미 같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여자친구는 장미래요. 어떤 애는 또 민들레래요. 내 여자친구는 장미 같아. 내 여자친구는 민들레 같아. 내 여자친구는 안개꽃 같아. 자, 여러분, 제가 이 꽃중 중에서 생각난 꽃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추하실 때 내 여친은 민들레 같다 이랬으면 어때요? 굉장히 소박하고 여친이 왠지 꾸밀 것 같지 않고 착해 보이지 않아요? 들녘에 막 있는 어떤 그 명랑하면서도 쾌활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주근깨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주근깨도 있을 것 같고 까마잡잡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시골의 그 소박한 소녀들 같잖아요. 느낌이. 왜냐면 민들레는 이런 도시에도 하지만 도시보다 이 들이나 밭이 있는 시골에 많으니까. 그죠? 잘 자라니까. 밭 같은데 시골에서 땅이 많은 데서.
그러니까 빈들레 같다는 것은 굉장히 소박하고 착한 소녀.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여자친구. 근데 내 여자친구는 장미 같아. 그럼 어때요? 장미. 굉장히 도도하고, 그죠? 조주하고, 도도하고, 굉장히 이렇게 예쁘다는, 장미는 예쁜 여왕 이미지, 뭐, 예쁜 이미지,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동안. 어떤 상징적 의미가. 함부로 못할 것 같고, 굉장히 그 차가운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정열적이고, 그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개꽃 같아. 안개꽃 같으면 어때요? 아련하죠? 내 여친은 안개꽃 같아. 아련해. 뭔가 아련한 느낌 있고, 안개꽃은 막 하얀이가 아련한 느낌. 그죠? 이렇게 여자친구가 안개꽃 같다고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련하면서도 뭔가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죠? 애틋한 느낌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개꽃의 성질이 어떠한 그 특성이나 성질이 여자친구한테 투영되는 거죠. 그래서 유추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인 장미꽃과 여자친구 이 대상의 공통적인 몇몇 성질과 관계를 이용해서 한쪽에 어떤 성질과 관계가 있다.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추리하는 거죠. 추리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다. 유추는 수사법. 사용하면 모르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하 단박에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수사법을 사용하면 모르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한다는 거죠. 모르는 것을. 그래서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어렵고 멋있어 보이는 말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들은 말을 잘 하십니까? 예.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전달하려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면 쉽고 간단한 말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 말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막 그냥 미사여구라든지 이런 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강연이 잡히면 사용할 어휘의 기준을 그 강연장에서 관련된 지식이 제일 부족한 사람에게 맞춰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쉽게 설명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까요? 전문 용어. 그 강연에서 만약에 뭐 의학 얘기를 의학적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무슨 뭐 보험이든 뭐든 의학. 그러면 의학 용어를 많이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죠? 어려운 단어들.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알지도 못하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알긴 알지만 법률 용어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경제도 뭐 풀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요. 낙수 효과든 뭐든 줄줄줄 얘기하면은 어렵더라고요. 영어로도 얘기하면 줄여가지고 얘기하는 것들, 응? 법률도 기소니 어쩌니 하면서 하면은 물론 1심, 2심, 대법원 그런 거는 알지만서도 그거 이상으로 뛰어넘는 법률 용어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진짜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좀 풀어서 제 지식이 제일 부족한 사람까지 맞춰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 연설은 거의 반응이 호응적이지 못하겠죠. 자, 유추를 활용하여 말하기 3단계. 영감이 원천이 되는 비유 표현 수집하기. 자, 영감이라는 것이죠. 영감, 인스피레이션은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있다가 샤워하다가도 불현듯 떠올랐다가 사라져버린다. 그렇죠. 영감이라는 것은 잡아야 돼요. 영감.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런 일을 할 때 머리에 긴장이 풀리면 잠재의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감은 수집해야 된다. 여러분, 영감을 수집하셔야지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메모강이라는 거 있죠. 메모강.
매무강.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무강이라고 하더라고요. 매무를 많이 한대요. 저도 매무를 했는데 요즘은 안 하게 되네요. 꽤 됐어요. 안 한지. 다시 해야 되겠어요. 저도. 이걸 보고 나니까. 네. 그래서 매무를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것을 더 성취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작가들 있죠. 작가들 많이 메모하거든요. 메모. 이 영감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작사가, 아까 작사가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작사가. 노래 가사 지을 때도 그렇고, 뭐 작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예. 그 다음 우리 생활 속에서 비유가 가득하다. 만약 어떤 일에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거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더라도 바로 수습해 두지 않고 비유의 둔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영감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죠. 비유의 둔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영감이 쉽게 떠오른다. 시인들 특히 거의 뭐 영감을 메모해 놓고 하죠.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 때.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다 많이 저장을 하죠. 예. 두 사물간의 공통점 찾는 연습하기. 유추, 비유라고 생각해도 좋다. 비유하려는 것, 비유 대상, 비슷한 점 이렇게 해서 영감은 아침 이슬과 같다. 빠르게 사라진다는 공통점에서 그렇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뛰어난 안마사는 절대 손길을 함부로 고객의 몸에서 떼는 법이 없다. 연사를 잘하는 사람도 청중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꽉 붙잡을 줄 안다. 여기서 비유하는 것은 연설 기술이다. 비유 대상은 안마사와 안마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둘의 공통점보다 통점을 주고 그들 말의 방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안마사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가 스스로 유추할 수 있게 유도하기. 예. 이렇게 해서 대화 과정에서 상대가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절대 이성적인 사고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상대의 머릿속 혼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부추길 뿐이다. 감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도우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감성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지 말고. 만약 당신이 마주한 힘든 일을 대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의 아무 물건에 빗댈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추를 하게끔. 네. 구체적인 묘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 여러분이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은 절대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것은 뜬구름이에요. 뭐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하니까 좋아,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마틴 루터킹 목사 있죠. 흑인 운동가. 이분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건 유명하죠. 나의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의 후손들이 식탁에서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거라는 꿈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억압의 열기로 뜨거운 저 미시시피마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거라는 꿈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색이나 각자의 장점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거라는 꿈이. 그렇죠. 그러니까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색이 아니라 그 각자의 아이들의 장점,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으로 판단되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고 자신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미시시피 강마저 정의의 오아시스 이런 거 보시면 여기 다 굉장히 추상적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한편의 에세이 같잖아요. 멋있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다음 네. 예, 그래서 이제 오감을 동원해 생생하게 말하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좋아해? 나 왜 좋아해? 상당히 골치 아픈 질문이죠. 자칫 잘못 대답했다가 하는 문제가 커질 우려도 있죠. 그죠? 잘 대답한다는 것은 나 안 좋아하는데? 너? 아니, 이럴 수도 있고, 너 그냥 그냥 좋아해. 그냥 좋아해. 그럼 기분 나쁘죠? 그냥 좋아해? 근데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식 공유 사이트에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이 좋을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많은 답변 중 제일 많은 좋아요를 얻은 답변, 우리 누르잖아요, 좋아요로. 이렇게 한 답변이 아주 많이 올라갔대요. 이 좋아요 그게. 자, 4년 전 아침 당신이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는 뒷모습을 보고 나는 천사가 내려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때 난 다시 한번 되뇌었지. 아,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해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답변을. 근데 이 답변이 나 왜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한 질문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왜? 오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감.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보세요. 나는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 이거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은 기분은 뭐 어때요? 시각도 있고 천사를 보니까 시각도 있고 이러한 내려온 것 같은 기분이 짜릿짜릿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다시 한번 되뇌지. 아, 이 사람이 평생 내 바쳐야 할 사람이구나. 이 답변자는 마치 상대가 상상하거나 실제와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말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찬찬히 답변자의 말을 4단계로 뜯어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시간은 어땠다? 4년 전 어느 날이었다. 아침이었죠. 4년 전 어느 날 아침이었다. 자, 2단계 장면. 당신이 바쁘게 출근하는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장면을 봤다는 거죠. 3단계 미사여고. 당신의 뒷모습을 본 나는 천사가 내려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요거는 그렇죠. 미사역으로 사용했죠. 자, 4단계 미래에 대한 연수. 그때 난 다시 한번 되뇌었죠. 아,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해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마치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거 한번 우리도 한번 여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또는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는 뭐 미리 대비해서 여자친구든 누구든 여러분이 이제 존경하거나 뭐 또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아이가 나중에 있다 생긴다면 아빠 나를 내가 나 얼마만큼 좋아해 뭐 이런 뭐 질문을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부모님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죠. 부모님이 뭐 꼭 묻지 않아도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이런 걸로 글을 쓸 수도 있고, 예,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바라기 법칙 4 좋은 사례,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3P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야기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주알, 고주알 다 자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려야 되겠죠. 말하지 말아야 할 것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사적인 것도 있고 그대로 요거를 읽고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 없겠죠. 청중과 좀 더 가까이 가까워지고 싶어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 효과가 제일 큰 게 뭐냐? 직접 겪은 이야기야. 아, 내가 옛날에 어디를 가는데 뭘 경험했어. 남의 이야기 전달하는 경우도 있죠. 내 친구 중에 누가 있는데 꼭 이름을 안 밝히고 걔 때문에 내가 뭐뭐 했어. 뭐 이렇게. 또는 역사적 사건. 역사 사건도 그때 당시 뭐 우리 그러면 역사적 사건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요. 예? 나 6.25 때 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거기를 갔다 엄마랑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실제 너무너무 이제 감동을 주고 야,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고 다 잘 살아오셨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좀 우화 등의 이야기 재미나는 뭐 우화 같은 거 동물 이야기도 있고 동물 중에 뭐 심포도 이야기 뭐 이런 얘기 이런 게 이제 감동을 주는 거죠. 예. 뭐 심포도 이야기는 아니죠. 못 먹으면은 저 포도는 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이 직접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심포도 원래 포도가 이렇게 매달려서 이 우화 얘기하는 거요. 포도가 매달려서 이렇게 이게 단데 다를 수도 있는데 맛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못 다 먹으니까 이 포도는 쉬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나 어떤 일에 대해서 저거는 저거 내가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저 배우는 하면 진짜 힘들고 정규직이 아니라서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우화 등의 이야기를 해서 하면 저 배우로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직업은 정말 좋습니다. 평생 영화가 남아서 제 이름이 영원히 남고 또 작품도 영원히 좋은 작품은 서로 좋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이런 영화 배우라는 직업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성공하지 못했다면 영화에 대해서 많은 고통이 있었다면 이 영화 배우는 심포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영화 배우가 되는 것은. 예.
이렇게 자기 경험이나 이야기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쏙쏙 들어온다는 거죠. 자, 주관적 의견과 감정을 전달하기. 연설자가 하는 이야기는 영화 속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들은 특별한 engine 방식을 통해 관중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하지만 연설자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이야기 외에 연설자의 개인적인 주관과 생각으로 청중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야. 예. 자, 이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인생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인생에서 모든 것을 미루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결의가 제 삶을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연설할 때는. 저는 앞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놓고 다투기보다는 행복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제 삶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보다 좋은 아빠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관적인 의견과 저 감정을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하고는 다르다. 자, 강력한 엔딩을 하라는 거죠. 엔딩. 예, 잘못된 결말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결말은 너무 깊어서도 안 되고 두서없어도 안 된다. 아무 의미 없는 구호를 여러 번 외치는 것도 더욱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좋은 이야기를 통해 청중과 연결되고 나면 긍정적이고 밝은 결말을 보여줘야 된다. 사랑, 희망, 평화, 노력 같은 거. 이런 결말을 듣고 나면 청중은 연설자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야지 막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럼 기분 나빠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서 돌아갈 이유가 없죠? 네? 예, 그 얘기예요. 예. 자, 예측 불가, 집중력이 결핍된 현대사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금붕어처럼 5초밖에 집중을 못한대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12분이었던 집중력이 요즘은 현대사회는 5분밖에 안 된다네요. 5분. 참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청중에게 인내심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집중력 저는 소통할 때 장애물이 되니까 특수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중하게 말을 꺼내서 상대의 집중력을 최대한 오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집중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 방식에 부합하는 말을 또 해야 한다는 거죠. 상대의 관심을 사로잡는 노하우 7가지 법칙. 목소리에 변화를 주라는 거죠. 예. 목소리,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자 한다면 목소리를 낮추고, 감동을 주려면 낮추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목소리를 높여라. 그렇죠? 정열적으로 얘기하면 높여야 되고 감동을 주려면 잔잔해야 되겠죠, 목소리를.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보시고 상대를 움직여라. 자신이 없는 사람은 연설에 자신이 없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청중에게 주도권을 넘겨서 질문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또 소벽도 한번 쳐보고 또 몸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몸도 풀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시켜서 긴장감을 느끼게 하라. 청중은 곧 긴장감을 느낀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연설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긴장감 느끼게 하면은. 그렇죠? 몸을 움직이고 하면 이제는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긴장감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자, 기존의 틀을 또 부수게 하라. 이미 알고 있는 것에는 또 호기심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 바꾸라는 거죠. 호기심 있게. 같은 내용도. 예? 자신이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이미 있는 내용도 새롭고 산뜻한 내용으로 포장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내용도. 예. 얘기한다면 오렌지는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오렌지에는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이런 잇몸에도 좋고, 잇몸에 피가 흐르거나 이런 데도 오렌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냥, 오렌지는 몸에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그쵸? 다르죠?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겠죠. 오렌지가 잇몸병에도 좋구나. 비타민 C가 많이 있어서 좋구나. 비타민 C는 또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알고 있지만서도 이렇게 점점 확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지만 더 호기심을 기존에 알지 못했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예, 그러면 사람들이 더 집중하겠죠. 다 아는 거 계속 얘기하면 무슨 흥미와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썰렁할 때 질문을 던져라. 사람들이 썰렁해요. 그러면 상대와 소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질문이다.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의 장점은 또 있다. 상대에게 객관적이고 수용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고, 상대가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잠시 침묵하는 동안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까지 갖고 있던 가치관이 뒤바뀌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잊히지 않는 질문이 바로 괜찮은 질문이다. 하지만 질문의 역효과도 염두에 둔다고 했어요. 상대가 당신의 질문을 들었을 때 질책이나 취조를 당한다는 기분이 들면 그 질문은 실패한 질문이다. 또한 해서는 안 되는 질문도 있다. 뭐 연봉이라든지 가족관계, 사적인 질문 이런 거 대놓고 얘기하면 그렇죠. 좀 친해지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돼 있지만 이게 상대가 질문할 때 막 질책, 취조 이거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저거 모를 거야. 뭐 하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취조하듯이 뭐 안 가르쳐 주면 뭐 이런 느낌 있죠. 안 가르쳐 못 말할 걸? 뭐 질책한다든지 아 그거 왜 그렇게 설명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쾌해요. 그죠? 예. 질문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개방적인 질문 이런 건 다 여러분 아시죠? 개방적인 질문은 뭐다?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어땠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개방적인 질문은 상대가 말문이 막히지 않고 유창하게 대답하게 한다. 말을 많이 하게끔 말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아주 다양한 답변이 돌아오는데 이때 상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폐쇄적인 질문은 예스나 노로 대답하게끔 만드는 거 있죠. 맞다, 틀렸다, 동의한다 이렇게만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 이런 건 폐쇄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폐쇄적인 질문이라고 반드시 나쁘진 않아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 핵심에 곧바로 도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는 요 개방적인 질문과 폐쇄적인 질문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밀감을 형성하라. 질문자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면 상대는 절대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막 질문할 때 막 팔짱을 끼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가지고 깔보듯이 한다든지 이러면은 질문을 받은 사람의 기분이 불쾌해요. 그죠? 그래서 질문할 때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몸은 앞쪽으로 기울이고 고개를 조금씩 끄덕이면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질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도록. 예, 이렇게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또 좋은 목소리로 톤 연습하기. 질문할 때 잘못된 어조를 사용하면 질문의 형태 자체가 변할 수 있어요. 예로 만약 당신이 무건처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질책을 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이렇게 좋은 목소리 톤을 유지하려면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목소리를 또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 이거 보시고요. 또 완곡하게 질문하라. 어떤 질문이든 상대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긴장시켜서 방어태세를 하면 안 된다. 돌려서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상대가 대답하기 전에 이 질문이 아주 적당한 질문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된다. 대놓고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 완곡하게 해라. 자, 이득. 사람은 대화를 계속 이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 자신이 전달받는 정보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에게 필요한지 고려한다. 즉, 상대가 하는 말이 자신에게 득일지 싫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을 들을 때 이게 자기한테 이득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학교 같은데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 수강할 때 이게 내한테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 재밌는지 아닌지 이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교과 과목에서 그러한 어떤 교수 과목을 이수하잖아요. 교직 과목. 그죠? 교직 과목을 이수하잖아요. 교직 과목. 뭐 자기가 어떠한 자격증을 딸 때도 마찬가지죠. 자격증 꼭 대학은 아니어도 우리가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 그러면은 이 자격증에 관련된 과목을 주로 듣잖아요. 학원에서 듣든 혼자서 듣든. 그쵸? 이런 게 다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꼭 자격증 아니어도 뭐든지 마찬가지죠. 무슨 걸 배울 때 뭐 수영을 배워도 그렇고. 그쵸? 미술을 할 때도 나는 이게 좋을 것 같다. 뭐 다 이유가 있죠. 다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냥 가장 효과적인 A4 설치법. A4 설득비법. 설치라고 했네요. 설득비법. 자, 아이고. 자, 설득.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A4 설득비법. 이거는요, 절대 설득할 대상을 정한 후에 첫 번째 A로부터 시작한다. 고객을 상대로 어떤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면 그 제품의 원산지, 재료, 공정 방식, 인지도, 가격 등을 속성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묘사하려고 한다면 외모, 학력, 재산, 성공 경험 등이 그의 속성이 될 것이다. 자, 이 네 개. 네. 자, 이거 A4A. 요거를 잠깐 제가 표시할게요. 첫 번째 A의 attribute. 여기 A예요. 자, 본질, 속성, 특성부터 시작하는 설득할 대상을 정한 후에는 요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어떤 이제 고객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면 그 제품의 원산지, 재료, 공정 방식, 인지도, 가격 등을 속성으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A를 기초로 두 번째 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advantage. 강점. 여기서 이제 소파를 예를 들었어요. 소파가 진짜 가죽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일단 매우 부드럽다. 다른 소파와 비교해서 우세한 점을 얘기해도 좋고, 딱딱한 원목 소파에 비하면 저희 회사 제품은 훨씬 부드럽고 편해서 휴식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attribute, 속성, advantage, 강점 이렇게 해야지 설득이 강한다는 거예요. 이 고객이. 이거는 굉장히 사회에서 유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자신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먼저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관계 있다고 생각해야지 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A에서 세 번째 A로 이제 넘어온다. 자, 세 번째는 specific benefit예요. 구체적인 이점. 그런데 진짜 가죽으로 된 소파가 고객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일단 가장 빨리 찰 수 있는 장점, 편하다는 것이다. 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점 비슷하긴 하죠. 이 이점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라는 건 좀 다르죠. 예. 고객님 매일 출퇴근하고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빠른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놓여있는 이 소파에 살짝 앉기만 해도 금세 온몸의 피로가 싹 풀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상상이 돼서 구매욕이 상승한다 이거예요. 네 번째, an example, 예를 듣는 거죠. 사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도 좋고 권위 있는 매체의 보드를 이용해도 좋다 이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평점, 성공 사례 이렇게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파는 우리 회사 인기 상품입니다. 전번에 12세트가 팔렸습니다. 이건 이제 막 이 성공 사례죠. 구매하신 고객님 모두 하나같이 이 소파에만 앉으면 피로가 확 풀린다는 좋은 평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실제 사례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그죠? 이거 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공감은 상대방과 같아지는 것이고 동정심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공감은 내려놓을 줄 알고 상대방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일종의 대화 기술입니다.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주관적인 생각은 표현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이해하고 느끼면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동정심과 공감을 혼동한다고 하는데 사실 혼동해요. 저도 혼동하거든요. 동정심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감정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분노 등을 형태로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정심이라는 거죠. 동정심은 덧셈이에요.
자신의 판단에 상대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고 싶은 충동이 더해졌을 때 동정심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동정심이 나쁜 건 아니라고 나옵니다. 왜? 그래야지 이제 뭐 지하철 같은 데도 자리를 양보할 수 있고, 그죠? 또 뭐 이게 사회 복지에 있어서도 사람들한테 돈을 같은 것도 거두어서 줄 수 있고, 그죠? 이게 자발적인 행동이 이루어지니까요. 예. 자,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3단계 놨어요. 먼저 자신을 내려놓자.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문 밖에 남겨두고 들어가야 된다. 만일 내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당신이 하는 말은 공감이 아닌 문제에 대한 분석이 되고 만다. 그래서 타인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헤어졌다면 우리는 둘 중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말할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죠. 네가 잘못한 거야 친구야 이런단 말이죠. 아니면 야 옛날에 나도 그랬어. 아우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친구 입장에서 너 그렇게 했니? 지금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많이 쓰리겠구나. 많이 속상하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또 이게 동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많이 여자친구가 헤어졌어. 많이 속상하겠죠? 속상했겠구나. 가슴이 5년 동안 사귀었다며. 5년 동안 사귀었는데 많이 힘들겠구나. 생각나서 많이 힘들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하라는 거죠. 판단하려고 하면 하지 말자. 판단은 오히려 공감을 죽이는 살인마다. 세게 나오죠. 그로 인해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어느 폭력을 갈 수도 있다. 공감할 때는 상대의 생각이나 그가 처한 상황을 평가하지 말고 그저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감한답시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거기에 가가지고 그렇게 엄한 짓을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공감한다고 해놓고서 판단한 거죠, 저도.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판단하려고 했고 판단이구나. 이거 공감한다고 생각해 놓고서 결국에는 나 자신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구나.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공감을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을 읽기 전에. 딱 이 생각이 나네요. 예. 그래서 판단은 공감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이거 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한번 의견을 듣고 싶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공감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 안에는 인디언 속담에서 나온 mile in my shoes, 그러니까 in my shoes, 내 신발을 신고서 몇 마일을 일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이게 바로 체험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웃의 모카신이 신발의 일종이죠. 이웃의 모카신을 신고 이틀 동안 걸어보지 않고서는 그를 판단하지 마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활동은 모르는 사람과 신발을 바꿔 신고 길을 걷는 체험인데요. 낯선 사람의 신발을 신은 채 상대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신발을 다시 신으면 이전보다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mile in my shoes, 신발을 신고서 몇 마일 가는 거, 이게 이제 그전에는 경험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경험을 안 했을 때는 상대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런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한번 일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학생들이 그 눈에다가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하고 장애인 그 눈먼 안 못 보는 분들을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서 연습하는 걸 봤어요. 체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못 보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손을 막 붙잡아 주고 이게 이렇게 이 막대 있죠. 이게 지팡이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가면 옆에서 막 잡아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것도 그게 끝나면 다른 친구들이 또 연습하는 거 이렇게 연습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저는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하면 확실히 학생들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휠체어 같은 거 있잖아요. 휠체어에 우리가 앉아서 체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런 체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 공감 박물관이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우리가 앞서 배운 공감은 인지 공감이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인지 머릿속으로 하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감하는 마음에 대해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려면 상대방의 객관적 사실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도 집중해야 돼. 이것이 바로 감정을 공감한다. 그래서 감정 공감입니다. 상대가 슬픈 상태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도 슬퍼야 돼요. 거울처럼요. 그래서 상대가 또 행복해하면 같이 또 행복해 하는 거죠. 그래서 슬프면 당신도 슬퍼지고 또 행복하면 상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내 마음이 이해라는 말을 상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려고 해야 하고 말이나 제스처, 표정 등을 통해 상대에게 노력하고 있음을 최대한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힘들다면 상대를 이렇게 거울처럼 한번 따라해 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감정 공감에 대한 제가 영화 중에 하나가 베티블루예요. 베티블루. 영화가 굉장히 파란색 이 느낌이 강해요. 이 주인공 여자 이 베티라는 여자는 되게 순수하면서도 굉장히 격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멋대로 막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면서도 순수하고 착해요. 이 여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작가가 한 명 나와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 베티 블루는 37.2도 이렇게 돼 있어요. 37.2. 영화 제목이에요. 베티 블루 37.2. 이 37.2가 뭐냐면 이 여성의 그 배란기 있잖아요. 배란기. 난자가 나오는 기간. 배란기 때 체온이 상승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임신했는지 알려면 이 체온이 올라가요. 기존의 체온에서. 그래서 37.2도 되면 임신이 잘 된대요. 이 37.2에서 37.3도 되면 배란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임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배란이. 그럼 배란이 잘 된다는 것은 임신의 가능성이 있겠죠. 또 연결이 되면. 예. 그래서 이 30.2도예요. 배란이 난자가 나오는 거죠. 예. 임신이 잘 돼서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또 이 30.2가 남녀의 어떤 사랑할 때의 온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제 남녀가 사랑할 때 이 정도의 이제 체온이 됐나 봐요. 아무튼 거기에 보면 이 작가 베티하고 주인공이 나와요. 남자애가. 근데 작가를 지망하는 남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맨 끝에 거의 끝부분. 완전 끝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베티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남자 작가 지망생이죠. 글을 쓰기만 하는데 빠꾸 맞고 이제 괴로워하고 이제 알바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베티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도 같이 사는 남자예요. 결혼 안 했어요. 똑같이 따라요. 제가 어떤 장면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따라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베티블루 37.2도를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토론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철수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철수는 이제 동정심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는 너 스스로도 잘 알 거라고 믿어. 이 말을 마치자 철수는 펑펑 울기 시작했고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그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친구를 공감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자기도 미간을 찌푸리고 친구가 괴로워하니까 똑같이 괴로워하니까 어땠다고 하죠? 식욕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완전히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철수가. 예. 철수가 이제 철수를 따라한 거죠.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이 철수를 여기 철수를 따라해가지고 하니까 철수가 철수의 마음을 이해했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공감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하고 나서 철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철수가 그 진심을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질문들은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지 고통스럽게 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철수는 흐느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무너진 것만 같은 기분은 전부 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 많이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책감에 이렇게 이제 슬펐다는 거죠. 모셔야 할 부모님과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 큰 돈을 잃었고, 그래서 그의 말은 단순히 자책하는 말이 아니라 책임감에 대한 성찰이 담겨져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상대의 감정에 대한 이유를 찾아주는 거의 3단계 역할을 똑같이 이 상대방인 이 철수하고 나하고 이 3단계 역할을 함으로써 공감 형성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사이트를 참고로 삼아서 여기 있는 우리 이 얘기를 제가 좀 고치고 다듬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예. 자, 내면 한번 보실까요? 자, 대화하면서 이제껏 잘못이나 실수를 했던 오해를 살 만한 대화가 있었나요? 그 실수를 지금 우리가 배운 호감 있는 대화로 바꿔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잘못했거나 실수했던 오해를 살 만한 대화가 한 번이라도 없지는 않으시겠죠? 혹시 있으시다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있으시다면, 또는 그 이웃한 친구라든지 아는 사람들,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오해를 한 적이 있다. 그런 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호감 있는 대화를 한번 바꿔봅시다. 자, 여러분은 책을 읽고 어떤 대화 기술을 사용하고 싶으셨어요? 3가지 정도 선택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말로 표현해 봅시다. 대화 기술. 네. 공감이면 공감. 그쵸? 구체화라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죠? 이런 거. 스티브 잡스가 했던 수미상관. 이런 거. 당당당당. 기타 등등. 저 혹시 공감이라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해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이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토론해 봅시다. 자, 공감이라고 했는데 불편해요. 불쾌하거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친구, 동생, 가족 중에 누군가 등등 자신에게 재산을 잃어서 고통스럽고 또는 수능에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요. 또는 애인을 잃어서 괴롭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에게 공감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한번 공감하는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이 한번 공감하는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이분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수능에 떨어져 있는 친구 또는 후배, 동생 또는 애인을 잃어서 괴로워하는 사람, 친구, 애인. 애인은 아니겠죠. 애인을 잃어서 괴로워하는 사람. 그렇죠? 아는 사람도 되고 후배도 되고 선배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자, 한 사람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얘기해도 되고 그 듣는 사람이 공감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도 해도 좋습니다. 자, 우린 토론 시간에 한 사람은 상황을 만들고 또 한 사람은 여기에 공감을 해주는 거죠. 네, 꼭 이게 없으면
또 마틴 루터 킹의 연설처럼 우리도 각자의 주제를 선정해 구체적인 연설을 해봅시다. 자, 주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틴 루터 킹처럼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자, 아까 우리서 배웠죠? 그 다음, 오감을 동원해서 생생하게 말해봅시다. 오감을 동원해서. 당신 날 왜 좋아해요? 왜 좋아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감을 동원해서 말해보는 거예요.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다음, 이제껏 질문할 때 어떠했습니까? 호의적이었던 질문과 비호의적이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여러분 질문할 때 호의적이었던 질문과 비호의적이었던 상황이 있죠. 어떤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보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불쾌하시더라. 또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을 했더니 굉장히 호의적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 결과가 나는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사람, 질문을 하는 사람 둘 다 호의적이었던 것 또는 비호의적이었던 것 이러한 반응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동안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독서 토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